SNU 아이 클리닉. 여름이 되면 운전이나 낚시, 골프 때문에 편광렌즈 선글라스를 따로 장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비용을 들여 산 편광렌즈가 정작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지는 의외로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히 자외선을 차단해 주겠거니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 편광 기능과 자외선 차단 기능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편광은 눈부심을 줄여주는 기술이지 자외선을 막아주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만약 편광 렌즈를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눈 보호까지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자외선 차단 기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광 렌즈는 렌즈 내부에 얇은 특수 필름을 넣어 특정 방향의 빛을 걸러내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운전할 때 도로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낚시를 할 때는 수면 반사가 줄어들어 시야가 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눈부심을 줄여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이고 눈의 조직을 손상시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기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흐린 날 피부가 더 잘 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선글라스에도 비슷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렌즈가 어두우면 자외선도 더 잘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자외선의 양과 렌즈의 밝기는 별개입니다. 오히려 렌즈가 어두울수록 우리 눈은 주변이 어둡다고 판단해 동공을 더 크게 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경우가 렌즈색은 진한데 자외선 차단 기능은 충분하지 않은 저가 제품입니다. 또 편광 기능만 있고 자외선 차단 기능은 충분하지 않은 렌즈입니다. 이런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눈부심은 줄어들고 눈은 편안하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자외선이 충분히 차단되지 않는다면 커진 동공을 통해 더 많은 자외선이 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선글라스를 고를 때 중요한 것은 렌즈색이 얼마나 진한지가 아닙니다. 편광 기능이 있는지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눈을 보호하는 것은 자외선 차단 성능입니다. 따라서 선글라스를 고를 때는 편광 표시뿐 아니라 UV 400 또는 자외선 99에서 100% 차단 표시가 함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는 자외선 손상이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누적됩니다. 그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수정체는 원래 맑고 투명한데 자외선 에너지가 그 안에 단백질에 계속 작용하면 그 단백질이 서로 엉겨붙으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누렇게 탁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시력 저하의 원인의 절반 이상이 백내장이고 그중 일부는 햇빛 자외선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흰자위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각막을 덮는 익상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이 멀쩡하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백내장이나 익상편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는 변화이고 자외선은 그날 바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름에 바닷가에 다녀오거나 겨울에 스키장에 다녀온 다음날 눈이 막 따갑고 눈물이 나고 뭔가 들어간 것처럼 까끌까끌했던 경험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서 눈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각막 표면의 세포가 손상되면서 일종의 화상을 입게 되는데 이걸 광각막염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자외선을 쬐는 순간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외선에 노출된 뒤 수시간 지나면서 각막 표면 손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창 야외 활동을 할 때가 아니라 집에 돌아와 쉬고 있는 저녁이나 잠자리에 든 밤에 갑자기 증상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은 쉬면 보통 하루 이틀 안에 가라앉지만 지속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된다면 눈에 영구적인 손상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손상을 예방하려면 선글라스를 제대로 골라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건 제품 라벨이나 렌즈에 적힌 자외선 차단 표시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게 UV 400입니다.
UV400은 우리가 눈에 손상을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자외선 영역을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외선 A와 B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400나노미터까지 차단함을 의미합니다. 간혹 그냥 100% 자외선 차단이라고만 적힌 제품들이 있는데, 예정 기준에서는 380나노미터까지만 막아도 100% 차단이라고 표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380에서 400 사이 이 좁은 구간의 자외선이 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렌즈가 얼굴을 얼마나 잘 감싸주는지입니다. 렌즈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얼굴과 렌즈 사이에 틈이 많으면 옆이나 위쪽에서 빛이 새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눈썹 선에 가깝게 올라오고 얼굴을 넉넉히 덮어주는 큰 렌즈나 옆까지 감싸는 형태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챙이 넓은 모자를 같이 쓰시면 위에서 내려오는 햇빛까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렌즈가 작거나 옆이 많이 열린 선글라스는 UV400 렌즈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눈 옆으로 들어온 빛이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눈 안쪽 특정 부위에 집중되는 현상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익상편이나 일부 백내장 변화가 코 쪽에서 더 흔하게 관찰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차단 수준도 달라집니다. 먼저 눈 덮인 곳, 스키장이나 겨울산입니다. 갓 내린 눈은 자외선의 80% 이상을 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햇빛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반사광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키장이나 설산에서는 얼굴 옆까지 충분히 감싸주는 랩 어라운드 형태의 선글라스나 고글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앞유리가 일부 자외선을 차단해주기는 하지만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옆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까지 고려하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전용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은 기본이고 회색 계열 렌즈가 운전용으로 가장 무난하게 권장됩니다. 반면 갈색이나 호박색 계열의 렌즈는 대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흐린 날이나 해질녘에 유리합니다. 렌즈색이 지나치게 진한 선글라스는 밝은 곳에서는 편할 수 있어도 터널이나 그늘에서 앞이 안 보일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선글라스가 오래된 거라면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차 안에 선글라스를 자주 보관하는 분들은 밀폐된 차량 내부 온도는 매우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환경이 반복되면 렌즈 코팅이 손상되거나 미세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는 단순히 렌즈색만 볼 것이 아니라 코팅이 벗겨지거나 균열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렌즈 표면에 스크래치가 과도하게 쌓이지는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한 지 오래되었거나 렌즈 손상이 눈에 띈다면 안경원에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선글라스를 고를 때 안과적으로 무엇을 보는지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선글라스는 패션 소품이 아니라 눈에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에 가깝습니다. UV400 표시가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얼굴을 충분히 감싸 옆으로 들어오는 빛까지 차단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선글라스를 그저 패션 소품으로만 생각하고 괜히 멋을 부리는 것 같아 착용을 꺼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듯이 눈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원여경 원장이었습니다. 스마일 프로 수술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수술 후 주의사항입니다. 세수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시죠. 하나씩 보면 세수와 샤워는 수술 다음 날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물이 눈에 직접 닿지 않게만 조심하시고 다음 날부터는 평소처럼 씻으셔도 괜찮습니다. 운동은 수술 당일 저녁부터도 가능하지만 신경이 쓰이신다면 다음 날부터 가벼운 러닝이나 헬스장에서 고중량 근력 운동을 하는 것들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수영장에 가시거나 바닷가, 사우나에 가시는 것은 눈에 균이 들어갈 수 있어 최소 일주일 정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선글라스 착용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마일 프로의 경우는 라섹과 다르게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각막 강화술을 함께 시행한 경우에는 2-3주간 강한 자외선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당일 귀가하실 때는 눈이 부실 수가 있어서 모자나 선글라스 착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평소 자외선이 강한 곳에서 눈을 보호할 목적으로 쓰시는 것은 권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수술 후 회복을 잘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음주를 하시거나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시는 것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일주일 정도 미뤄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주의사항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수술 후에 나오는 질문은 이런 쪽입니다. 수술하는 동안 제가 눈을 좀 움직인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한쪽 눈이 다른 쪽보다 훨씬 덜 보이는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요? 안약을 연달아 넣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공통점은 하나죠. 수술이 끝난 뒤에도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에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먼저 수술 중에 눈을 움직인 것 같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록빛을 제대로 못 봤다거나 눈이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잘 됐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때 느꼈던 움직임이 결과를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스마일 프로는 수술 중 눈이 장비에 고정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고정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각막이 레이저 경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안구 고정 장치가 풀릴 정도의 움직임이 생기면 장비가 바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내가 초록빛을 제대로 봤나, 눈에 힘을 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도 수술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었다면 그 장면 때문에 계속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쪽 눈이 유독 덜 보인다고 걱정하는 경우도 계신데요. 수술 직후에는 충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눈이 항상 같은 속도로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수술 전 시력이 더 나빴던 눈은 교정량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 평소 양안의 시력이 각각 다르듯이 회복되는 속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초반에는 먼 거리부터 잘 보이기 시작하고 가까운 거리를 보는 시력이 가장 나중에 회복되는 시력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모니터를 본다거나 핸드폰을 볼 때 초점이 덜 맞거나 약간 뿌옇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정 회복 기간을 거치고 나면 점차 나아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흐려지거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라면 그때는 단순 회복으로 넘기지 말고 의료진의 확인을 받는 게 좋습니다. 안약을 연달아 넣은 경우도 많이 걱정하시죠. 처방대로 넣긴 했는데 5분 간격을 못 지켰다거나 두 가지를 거의 동시에 넣은 경우입니다. 한 번 그랬다고 바로 큰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안약은 눈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아서 바로 이어서 약을 넣으면 먼저 넣은 약이 뒤에 넣은 약에 씻겨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횟수는 맞췄는데 실제로 눈에 남는 약은 줄어들 수 있죠. 다음번 넣을 때부터는 5분 간격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타이머를 맞춰두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안약 간격과 함께 챙겨야 하는 게 인공 눈물인데요. 수술 후에는 눈이 말라도 건조함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각막 감각이 잠깐 둔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느낌이 없는데 굳이 넣어야 하나 싶어도 수술 초기에는 안내받은 시간에 맞춰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수술 후에는 적극적인 건조증 관리가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수술 직후의 불편감도 대부분은 회복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수술 당일 마취가 풀리고 나면 이물감이나 눈물, 빛에 민감한 증상은 흔한 편입니다. 눈이 시리거나 눈물이 나는 증상은 수술 후 4시간, 5시간만 지나면 완화되는 편입니다. 다만 두 가지는 조금 더 빨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수술 후 2-3일이 지났는데 이물감이 줄지 않고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면서 시력까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각막 안쪽 층 사이에 염증이 생긴 상황일 수 있어서 현미경 검사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둘째, 검은자 주변에 하얀 점이나 고름처럼 보이는 게 있을 때입니다. 드문 경우라도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대만큼 시력이 빨리 안 나온다고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후 한두 달 차에 시력이 조금 흔들리거나 양쪽 시력이 차이가 나는 건 각막이 아직 안정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데요. 최소 3달, 길게는 6달까지는 회복의 흐름을 지켜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목표 시력에 못 미쳐 추가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의 1%에서 4% 수준입니다. 처음부터 막연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6달이 지나도 야간 운전이나 모니터 작업에 뚜렷하게 지장이 있다면 그때는 정밀굴절 검사로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게 맞습니다. 35세 이상이거나 수술 전 시력이 많이 나빴던 분들, 고도 난시가 있었던 분들은 회복이 조금 더딜 수도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작은 변화에도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준은 간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면 정상적인 회복 과정으로 보셔도 됩니다. 오늘 내용이 스마일 프로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SN양과 대표원장 정의상이었습니다. 라식 라섹이나 스마일 라식은 눈 맨 앞쪽 각막을 깎는 수술이죠. 병원에 오셔서 수술 전 검사를 할 때에는 눈 속 제일 안쪽에 있는 부분까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각막을 깎는데 눈 안쪽을 뭐하러 보느냐,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검사가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 시력을 지키는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각막을 깎는 수술은 눈 안쪽 망막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 눈을 카메라로 따지면 각막은 맨 앞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창이고 망막은 그 빛이 상으로 맺히는 필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의 눈은 앞에서 뒤까지 길이가 23에서 24mm쯤 되는데 그 사이에는 방수라는 액체와 그 뒤에 수정체라는 렌즈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눈 속을 채우고 있는 젤리 같은 유리체가 들어있거든요. 시력 교정 레이저는 이 맨 앞에 있는 각막 중에서도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얇은 두께만 깎아냅니다. 그러니까 24mm쯤 떨어진 안쪽의 망막에는 시력 교정 레이저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않죠. 망막은 건드리지 않는데 왜 망막을 검사하냐면 망막 상태에 따라서 당일에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분과 수술을 미뤄야 하는 분이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금 망막이 찢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지입니다. 망막 주변부에 얇아진 부분이 보이더라도 찢어진 부분이 없으면 먼저 각막 수술을 해도 무방합니다. 둥글게 작은 구멍이 났더라도 망막을 당기는 힘이 없고 망막이 떨어져 있지 않다면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모양에 따라서 각막 수술 후에 망막 치료가 가능하고요. 반대로 말굽 모양으로 찢어져 있고 그 부분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형태라면 먼저 망막에 손을 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찢어진 부위를 통해서 눈 속에 있는 액체가 들어가면서 망막이 아래층에서 떨어지는 망막 박리가 발생해 있는 상태라면 시력 교정 수술을 보류하고 즉시 망막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근시가 심한 분에게서 이런 망막 이상이 더 흔하게 나타난 이유는 바로 안축장의 차이 때문입니다. 근시가 심하다는 뜻은 안구가 앞뒤로 길게 늘어나 있다는 뜻인데요. 보통 정상 범위가 23에서 24mm인데 고도근시인 분들은 보통 26mm 이상, 아주 심한 분들은 30mm 이상으로 길어집니다. 발 크기로 따지면 여자분이 발 사이즈가 상백 이상인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눈의 안쪽 벽에 있는 망막도 계속 당겨지고 늘어나다 보면 부분적으로 얇아지고 약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와중에 눈을 자주 비빈다든지 다쳐서 충격을 받는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고도근시인 분들을 검사해보면 10명 중 서너 명 정도는 망막 주변부가 얇아진 망막 변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당기는 힘이 의심되는 말굽형 열공이나 망막 박리가 발견이 되면 각막 수술보다 먼저 망막 레이저로 병변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치료를 시행합니다. 망막 레이저는 약한 망막의 경계나 주변을 불로 지지듯이 레이저 에너지로 지져서 튼튼하게 붙여주게 되는데요. 수술 일정이 보통 2-3주가량 미뤄질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로 지진 자리가 흉터로 굳어져서 망막이 안구 벽과 단단히 고정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예 수술을 못 받는 거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레이저로 이 약한 자리를 붙여주고 나서 2주 이상 뒤에 다시 망막을 검사해서
있어서 레이저 흉터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새로운 병변이 없다면 그때는 문제없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다만 드물게 망막이 찢어지면서 눈 속에 피가 번져 있는 경우에는 그 피가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정상적인 시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망막 박리가 이미 생겼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심 시력의 90% 정도를 담당하는 황반을 침범했느냐입니다. 망막 박리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단순한 구멍이나 작은 찢어짐과 같이 레이저로 간단히 해결이 가능한데요. 반면에 박리가 넓게 진행됐지만 황반이 아직은 붙어 있을 때는 그야말로 시간 싸움입니다. 시야 한 구석에 커튼을 친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조기에 수술로 막아서 망막을 붙여주면 원래 중심 시력을 거의 그대로 지킬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를 놓쳐서 황반까지 떨어져 버린다면 수술로 망막을 다시 제자리에 붙이더라도 시력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막이 넓게 떨어지기 전에 미리 약한 부분을 발견해서 붙여주는 게 시력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고도근시라서 망막이 약하니까 각막을 깎는 라식 라섹 대신에 렌즈 삽입 수술을 하면 망막 박리를 피할 수 있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완전히 틀린 얘기고요. 망막은 시력 교정술과 별개로 치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검사에서 망막의 약한 자리가 보인다고 해서 모두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당기는 힘이 없이 안정되어 있고 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박리로 이어질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굳이 레이저를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빠른 시일 내에 꼭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당겨지고 있는 말굽형 열공인데요. 눈을 움직일 때마다 눈 속에 있는 젤리 같은 유리체가 망막을 잡아당기게 되고 자극이 눈앞에 번쩍거리는 빛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검사에서 망막에 구멍이 있다 들으셨다면 단순히 동그랗고 작은 구멍인지 아니면 당겨지고 있는 말굽형 열공인지 그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면 나중에 망막 박리로 진행될 위험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고요. 꼭 필요한 급한 처치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망막 레이저 치료가 실제로 어떤 치료인지 잘 모르다 보니 많이들 무서워하시는데요. 망막이 찢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예방하는, 막아주는 치료이고 눈을 째거나 하는 큰 수술이 전혀 아닙니다. 동공을 통해서 눈 안쪽 망막에 빛을 쏴서 망막을 지져서 붙여주는 간단한 외래 처치이고 레이저를 쏠 때 약간 뻐근한 느낌 정도는 들 수가 있습니다. 눈에 상처를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날 바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샤워하셔도 되고 운동하거나 일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시술 당일에는 동공을 키운 상태이기 때문에 동공이 돌아올 때까지 한 서너 시간 정도는 눈이 부시고 초점이 잘 안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력 교정 수술 전후로 눈앞에 뭐가 떠다니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평소에 보이던 한두 개의 작은 부유물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떠다니는 게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눈을 움직일 때마다 번쩍거리는 증상이 있다거나 시야 가장자리가 커튼처럼 꺼멓게 가려 보인다, 망막이 찢어지거나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안과에서 검사를 하셔야 하고요. 수술을 알아보기 전부터 이미 떠다니는 게 보이거나 번쩍임이 있었던 분이라면 그 부분을 꼭 말씀하셔서 망막을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은 비문증이나 망막 이상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우연히 비문증이 생기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는 망막 쪽 수술은 아니지만 눈 속을 건드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망막에 구멍이 있다거나 모양이 좋지 않은 변성이 있다면 가급적 수술 전에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력 교정술을 받아서 시력이 1.0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망막 관리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각막은 깎아서 초점을 맞췄지만 늘어나 있는 안구와 얇아진 망막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시가 심하고 망막 변성이 있던 분은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망막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이 시력을 오랫동안 온전히 지켜주는 건 아무 증상이 없을 때도 주기적으로 받는 정기 검사입니다. 각막은 깎을 수 있지만 이 망막은 평생 그대로 가지고 써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원장 이민규였습니다.